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팩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궁금하셨던 것, 특히 먹을 거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보죠. 사과는 근데 사계절 내내 제철인 것 같아요. 예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온 보관하면서 사과를 계속 유통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사과를 만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의사가 진짜 싫어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전 그 서양 속담 중에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는 파랗게 질려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과가 제철을 맞아서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픈 사람이 줄어든다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과 자체가 아주 건강한 과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인지가 되고 있는데 뭐 사과 하나로 만병통치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현대인이 너무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몸에 안 좋은 거 대신 사과를 먹겠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선택이죠. 박사님 책 중에서 저속노화 식단에도 사과가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양학자들이 건강한 식단 많이 추천하는데 사과를 많이 포함시키는 편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면서 사과는 모든 과일이 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껍질째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과일이기도 하고 껍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영양소도 많아서 깎아먹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껍질이 있는 상태로 세척해가지고 드시라라는 것을 권해드릴 만큼 사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과일에 해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레시피북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사과 영양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많이 알고 싶어요. 식이섬유가 제일 대장되는 영양소인데 특히 껍질까지 먹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펙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에 있는 펙틴은 사실 내 장내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화장실 편안하게 잘 간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사과는 정말 크죠. 그래서 사과를 껍질채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사실 아침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화장실 가기 힘들 때 그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엄마가 애기한테 주기도 하고 할 만큼 사과는 식이섬유가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죠. 사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장내 미생물 환경,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 건강의 지표 자체가 단순히 장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와 뇌, 인지 기능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유의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 반드시 모두에게 개선되고 그것이 반드시 모두에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제가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사과 자체가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기는 하고 식이섬유가 높은 과일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더 건강한 그 다음 효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은 분명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과일이니까요. 그럼 사과 같은 거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과가 이렇게 크기가 좀 다양했는데 지금 되게 표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루 한 개 정도는 모두에게 권할 만한 것 같은데 특히 사과는 칼륨이 그렇게 높은 과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다른 과일 대비해서는 조금 편하게 드셔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큰 사과라면 반 개 정도? 일반적인 크기의 사과라면 한 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과 자체가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과도 되게 다양한 품종이 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함량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자연당도 혈당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사과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위험도 자체가 설탕을 퍼먹는 것만큼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식이섬유소가 많은 사과의 형태, 갈아 먹거나 이런 거 말고 사과 주스 말고 그냥 사과를 다 껍질채로 잘 썰어서 씹어 드시는 걸로 하면 혈당을 높이는 것에 크게 염려 없이 드실 수 있죠. 그럼 저속노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과의 레시피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 껍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일단 잘 세척을 하시고 그 껍질 채로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라면 저속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드시 무슨 저속노화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결국은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껍질째 잘 씻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해서 샐러드로 만드셔도 너무 좋고
좋고요. 사과를 또 채 썰어서 샐러드를 할 수도 있지만 편으로 썰어서 샐러드를 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큐브 모양으로 썰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사과의 아삭아삭함의 그 식감 놀이가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샐러드 활용해 보시는 거 좋고, 만약에 나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아삭아삭하고 껍질이 걸려서 조금 먹기가 불편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사과를 익혀서 드셔도 돼요. 근데 푹 익혀서 드시라는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과육이 부드러워질 만큼 익히시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사과 본연의 상큼한 맛이 사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킥이 될 만한 재료가 저는 계피가루 추천드리고 싶어요. 살짝 계피가루를 정말 뿌리듯이 말듯이 살짝 지나가는 형태로만 하셔도 색다른 풍미가 싹 나면서 사과를 먹는 건강 이점을 다 누릴 수 있게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겨울쯤 되면은 뱅쇼라고 계피랑 사과랑 과일들을 넣어서 끓여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 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아니요, 그건 뱅쇼는 다릅니다. 뱅쇼는 완전 건강인들한테만 추천드릴 수 있는 음료인데요. 이제 뱅쇼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 와인에다가 시나몬 스틱이나 과일들을 넣고 알코올을 날리면서 끓여낸 따뜻한 음료를 지칭하는데, 그 뱅쇼 자체는 과일의 단맛이 완전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비추고요. 그 음료는 그냥 건강한 성인 분들이 약간의 연말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 레시피 중에서도 사과랑 어울릴 거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도 있을까요? 사실 치즈랑은 너무 궁합이 좋아요, 사과는. 리코타 치즈. 그리고 우리 뭐 치커리, 루꼴라 요런 류의 약간 향이 살짝 있는 샐러드 잎채소들, 사과랑 궁합이 좋고요. 사과랑 견과도 궁합이 좋아요. 요즘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 완전 유행이죠. 견과랑 사과는 궁합이 굉장히 좋고 영양소의 궁합도 좋죠. 밤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밤과 사과요? 사실은 너무 어울리죠. 밤에 포삭포삭하고 달짝지근한 맛과 사과의 약간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게 서로 궁합이 너무 좋은데, 둘 다 약간 너무 많이 먹을 우려에 너무 맛있는 조합이에요. 괜찮아요, 밤이랑 사과도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밤 소스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 위에 밤 소스를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의 궁합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땅콩버터처럼. 땅콩버터만큼의 밀도와 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발라지기가 될 텐데, 그 밤소스는 그런 점도는 아니어서. 근데 그것도 있어요. 밤잼 같은 형태도 있잖아요. 그게 좀 비춥니다. 모든 잼은 일단 안 돼요. 사과를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껍질째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고민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견과류나 아니면 뭐 치즈 같은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 있는 것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요리들 좀 즐겨보시면 조금 색다르게 사과를 먹을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 그 채널에서 이제 사과 관련된 샐러드를 한번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민망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썰어서 그냥 다 버무린 건데. 근데 왠지 그렇게 먹으면 뭔가 밥 먹고 사과 포크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조금 요리 먹는 느낌이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채널에 놀러와도 괜찮겠네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 또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 두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개 정도. 하루에 반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건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우리가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노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 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살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2~3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은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뭇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다섯 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 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뭇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에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